토요일 날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그 보람이 있도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를 해보면은 민법 강의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학원에서 지금 노무사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그 다음에 지금 또 학원에서 행정사 민법을 새로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반기부터는 행정사 민법도 할 거고요. 결국 지금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총칙,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민법은 5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 과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민법이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민법 총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권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채권법인데, 채권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총칙하고 또 각칙하고 또 이렇게 또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 한 학기, 요거 한 학기 따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법,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민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게 자격증이 한 7, 8가지가 되거든요. 그중에 요거 전체가 다 시험에 들어가는 게 로스쿨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여기 전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무사도 이거 전체가 다 시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무사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변리사는 요거까지가 시험 범위고,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시험에 따라서 이게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냐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하고 요게 시험 범위입니다. 요거하고, 우리 노무사는 요거 2가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2가지가 시험 범위예요. 감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세무사도 심지어 이게 민법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만 시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물권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요거 2개가 시험 범위고, 채권법 일부가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곧 강의하게 될 행정사는 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채권법의 일부가 2차 시험에 또 들어가 있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무사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면, 노무사는 요거 2가지가 이제 시험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노무사가 요거 2개 합쳐가지고 25문제가 이때까지는 출제가 되었어요. 이건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다른 시험의 경우에는 전부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노무사만 이때까지 2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드디어 내년부터는 다른 시험하고 똑같이 40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이제 25문제인데 관행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항상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항상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게 이제 40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요거 12문제는 20문제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3문제가 20문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민법 총칙에서 20문제, 채권법에서 20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를 왜 짐작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2 시험이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감정평가사는 옛날부터 40문제였거든요. 감정평가사가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틀림없이 20문제가 출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워낙 양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1조, 2조 한글로 쓰기가 불편하니까 요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조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1조부터 184조까지 민법 총칙인데, 그럼 조문수가 한 200조문이 되죠. 근데 채권법은 조문수가 이게 37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766조까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겨우 한 400조문이 되죠. 요거는 한 200조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조문수는 민법 총칙이 200조문이고 채권법이 400조문이니까 1대2의 관계입니다. 양이 이쪽이 2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수는 똑같이 나와요. 옛날에도 문제수는 거의 대등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이 노무사 강의를 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채권법을 아예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민법 총칙이 공부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조문수는 굉장히 문제수는 대등하게 나오니까 민법 총칙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민법은 과락만 면하자. 왜냐하면은 노동법에서 득점을 많이 해가지고 절대평가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셨는데 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는 수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민법 총칙에서 고득점 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조문수는 적은데 문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은 모든 시험에, 우리나라의 그 민법이 시험에 들어가는 게 한 7, 8가지라 그랬잖아요. 모든 시험에 이 민법 총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은 기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도 거의 엄청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새로운 판례 조금 더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은 조문수도 적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기출 문제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25문제였는데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가령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3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97조까지 조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인 하나에 조문이 지금 67조문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 법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우리 노무사에서. 그럼 이 67조문을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맞춘다는 게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67조문을 다 공부했다고요. 어느 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인에서 아마 3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법인에서 지금 꾸준히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3문제가 출제될 건데 그러면 옛날에 공부한 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단지 옛날에는 법인 파트에서 소멸 부분은 우리 노무사에서는 출제된 역사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청산, 해산 이런 파트인데 근데 요것도 이제는 한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공부량은 똑같아요. 이 채권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판례가 양쪽 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서 꼭 나오는데 금년에 요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어떤 때는 채권자 취소권이 연속해서 3년 연속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이 연속해서 2년 출제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것도 다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부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문제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상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년도 민법 문제가 유사 이래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이도를 분석해가지고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거의 제대로 좀 공부를 하면은 최소한 80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금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정평가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감정평가사는 민법을 고득점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수험생들이. 어디에서 틀리느냐? 회계법인가 회계학 원리인가 거기에서 과락을 많이 맞지. 민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80점을 목표로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근데 금년에 출제된 노무사 시험 경향이 이때까지 출제된 감정평가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는 민법을 굉장히 노무사 공부할 때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과락만 면하자. 최소한 50점만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충분히 금년도 문제 수준을 보니까 80점 고득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 금년은 오히려 노동법이라든지 사회보험법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35%다 해가지고 이제 저조했는데 민법은 거의
수험생들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88점, 84점, 뭐 최소한 70 몇 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민법이 금년도에는 그 정도로 평범하게 출제가 되었고 제가 볼 때는 문제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런 기조를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이제는 민법을 과락을 면하는 그런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고득점을 노려볼 만한 그런 과목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림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민법은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좀 몸을 풀어야 된다고 할까요? 선행학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편리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전에 구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2차 함수를 풀고 뭐 방정식을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그런 뭐 구구단이라든지 그냥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정도 이런 거를 공부하면은 나중에 민법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지웠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랬죠. 채권법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물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무슨 과목인가 하니까 요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적인 것을 여기 몰아놓은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민법 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민법 총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은 도대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 민법 총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선행학습을 좀 보자는 이야기죠. 왜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는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강의를 시작해 가면서 필요한 말은 그때그때 좀 해보죠. 자, 소유권 이전 과정부터 이제 요게 이제 이 물권법과 채권법의 카테고리인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원래 오늘 강의는 오전 강의 민법 총칙 3시간, 오후 강의 채권법 3시간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제 편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든 학원에서 민법은 보통 한 60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30시간은 민법 총칙하고 30시간은 채권법 하는데 30시간 정도 민법 총칙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은 민법에 대해서 좀 감이 와요. 그래서 요 30시간, 요때까지가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요 30시간 정도를 공부하면은, 아, 민법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해가 채권법 공부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합니다. 그래서 요 30시간, 요때까지, 갈 때까지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서, 그거를 위주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10시에 만약에 주문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을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커피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커피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뭔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 10시 5분쯤 되면은 커피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 거 아닙니까? 비로소 여러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커피를 여러분들이 마시든지 뭐 남한테 주든지 버리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은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물권, 채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채권과 관련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채권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유할 거냐, 어떤 식으로 지배할 거냐, 이것을 공부하는 법이 물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공통적인 거를 이제 누리는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채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누가 도대체 물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누가 이런 권리를 가지느냐. 근데 이거를 물권법에도 규정을 두면은 또 채권법에도 규정을 두면은 똑같은 규정을 두어야 된단 말이죠. 물권법하고 채권법. 그러면 조문수가 너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물권법에 규정을 두지 않아요. 채권법에 규정을 두지 않아요. 그거를 공통적인 부분을 민법 총칙에 올려놨단 말이죠. 누가 도대체 이런 권리를 가지느냐? 그러면 뻔하죠. 사람 아니면 법인이거든요. 그럼 사람과 관련해가 이게 3조부터 이게 30조까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 법인과 관련되는 게 31조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97조까지 있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법 총칙인데,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처음에 읽어 나가시면은 물권법, 채권법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미 물권법, 채권법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보고 민법 총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모순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전혀 모르는데 민법 총칙은 첫 파트부터 물권, 채권을 아는 전제하에서 적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은 처음에 공부를 해 나갈 때는 누구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모르는 부분을 앞에 적어 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왜 적어 놓았느냐? 이게 우리가 독일을 경유해가지고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법이 수입됐는데 독일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취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판대텐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장점은 뭐냐? 조문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법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체계적으로 도대체 민법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민법은 2회독, 3회독 정도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1회독 할 때까지 모르겠고 2회독 할 때는 조금 이제는 뭔지 알 것 같다. 3회독 할 때는 자신감이 붙는다. 이런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3회독까지 할 시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민법 공부하면 90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 투여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직장인들은 그게 택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직장인들 분들은 항상 시험 치기 전에 내가 민법에서 과락받을지 모르겠구나. 항상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체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물건이라는 말 씁니까? 사회에서 물건이라는 말 씁니까? 소유권이라는 말은 쓰지만 물건이라는 말 쓰지를 않잖아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용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해석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을 민법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딱 보면 직독직해가 돼야 되는데 법학원 공부하면 직독직해가 안 돼요. 뭔가 지금 책에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지 하면서 한 단계 건너가야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과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 서론적인 오늘 같은 날에는 용어 해설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용어를 넣어놨는데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어떤가, 민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아셔야만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좀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오느냐, 주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커피를 받으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두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주문을 했을 때는 아직 내가 커피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커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넘겨받아야 비로소 커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두 단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요런 커피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 그러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많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동산에 대해서는 별로 출제가 안 돼요. 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위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한번 봅시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관행상 계약금을 주고받죠. 보통 이제 10%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워낙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중간에 또 중도금을 한번 받는 약정을 하죠. 이거는 약정 맺기 나름이죠. 중도금을 얼마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이거는 당사자들이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1월 15일 날 주기로 하고 4억 원 주기로 했네요. 이거는 별 논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이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기로 했느냐. 2월 1일 날 잔금 치르기로 했죠. 요 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집문서를 교환한다 그러죠. 뭐 등기 권리증 이런 말을 하죠. 권리 필증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그냥 집문서라고 합시다. 요거를 이제 서로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거를 우리가 상환이다. 뭐 우리는 그냥 교환이라고 하죠. 요렇게 맞바꾸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탐구하는 거는 뭔가 하니까 아까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수인은 이제부터 저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은 그 집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죠. 단지 그 집을 내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했을 뿐이죠. 요거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채권이라고 한다. 아직 그 집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다. 지배를 하려면 아직 2월 1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뭐 중도금 나중에 지급했겠죠. 자, 그 다음 2월 1일 날 잔금 주고 드디어서 집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로소 이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오늘부터 이 집은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파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내가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 말이거든요. 내가 드디어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를 평가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채권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채권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권행위라고 하고 자 드디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요 두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묵시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 보는 거죠. 묵시적이죠. 명시적으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누가 봐도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권행위라 그래요. 소유권에 대한 이전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물권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채권만 생각하시거든요. 매매 계약만 계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계약이에요. 이것도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 거니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저 사람에게서 내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계약을 두 번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첫 번째는 매매 계약입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한 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소유권이 안 넘어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계약은 두 번 체결해야지 소유권이 넘어오구나. 아까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주문하는 게 계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커피를 넘겨받죠. 그때 묵시적으로 그 커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거예요. 그때 계약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거를 비법대생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두 번 체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은 그 등기 서류 넘어온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2월 15일 날 이제 이전 등기를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생기는 거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냐. 2월 1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요 날부터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라고 할 거냐. 아니면 요 날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요 날부터 소유자라고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수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요 날부터 소유자가 돼요. 왜?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잔금 다 치르고 집문서 넘겨받았죠. 그럼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등기를 안 해도 요 날부터 소유자예요. 일본은. 그런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알지만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외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은 이날 넘어왔는데 이 집은 오늘부터 내 집이라고 외부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이전 등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은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요게 일본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대항요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수입하면서 이거를 포기했어요.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는 요 날부터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 다 치르고 그 건물 넘겨받고 아니면 뭐 땅을 넘겨받고 해가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돈 다 치르고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자기 땅인 줄 알죠. 근데 법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성립요건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요건을 취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규명하는 법이 뭐냐? 요게 채권법이에요. 요 매매 관계 있죠. 요게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이다. 그다음에 이 집이 이제 내한테 집에 소유권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유권을 내가 어떤 형태로 지배할 거냐? 요거를 다루는 법이 물권법이라고 그랬죠. 물권법은 간단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규명하는 법이 물권법인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저당권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저당의 형태로 지배하는지 은행이겠죠. 그 다음에 소유의 형태로 지배하는지 그거를 다루는 법이 물권법이다. 그러니까 물권법의 핵심은 사실은 등기입니다. 등기. 그래서 물권법은 등기에 대해서 판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어찌됐든 물권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사례는 이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채권법의 영역이다. 계약에 의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뭔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하죠. 아니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100만 원 내놔 이러면 제가 깡패지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근거가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굉장히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10가지 계약은 체결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전철 버스 탔죠. 그거 전부 계약 관계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있죠. 그거 전부 학원하고 계약 맺은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공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무상계약이거든요. 그것도 계약이죠. 자, 낮에 점심 뭐 식사하러 가시죠. 그것도 계약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계약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조달을 받고 있어요. 회사 다니는 것도 계약이죠.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우리 민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하고 청구권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채권이 더 넓은 개념인데 채권이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왜 채권이 발생하느냐? 왜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요거를 이제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1일 시점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죠. 건물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건물을 넘겨달라고만 할 수 있죠.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런 거고.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물건이 넘어오면은 서로 행복한 건데 아니 중간에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안 준다, 잔금을 안 준다, 건물을 안 갱긴다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규명하는 법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채권 총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행위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것은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를 했다는 말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거를 법적인 용어로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그냥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쓰지 않지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률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 물권법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죠. 이제 드디어 2월 1일 날 갑은 건물에 대해서 집문서 넘겨주고 이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어려운 말로 물권행위,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한 거다. 계약을 2번 체결한다 그랬죠. 이때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요거를 우리가 규명하는 법이 물권법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냐? 2월 1일인가? 일본은 2월 1일이 맞다 그랬죠. 등기는 외부 사람들한테 이 대항 요건이라는 말은 앞으로 민법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주장이라는 말을 쓰면 편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거를 주장할 수가 있다 했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대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민법 용어인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도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굉장히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운동 일어난 지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민법이 지금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참 궁금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법전에 옛날에는 전부 한자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한글로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 탓인 줄 아십니까? 제 친구가 국회 들어가가지고 한글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옛날 제가 공부할 때는 법전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어였어요. 한자어.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읽기 괴롭다고요. 지금 전부 한글로 다 바뀌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대항 요건.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민법에는 저런 표현이 시시각각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 물권행위.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쓰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아,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온다 하더라. 그게 이제 물권법의 전제거든요. 186조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 그랬습니다.